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 거부로 한 차례 파행을 겪은 뒤 특검에 출석한 지 15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특검은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첫 출석한 지 15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조사 거부로 한 차례 파행을 겪으며 날을 넘기고서야 끝이 난 겁니다. 오후 조사 불연 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님이란 호칭을 쓰며 진행된 조사는 지난 24일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에 적시된 체포방해 혐의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 1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의 체포 저지를 지시했던 내용입니다. 경찰에서 해당 부분 수사를 담당해온 박창환 총경이 조사를 진행했고 최상진, 이정필 경감도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특검은 사건 연계성을 고려해 오로지 수사 논리와 수사 효율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사무실에서 파견된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는 것이 민망하지 않느냐며 반발했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엔 박 총경 대신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에게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3시간 넘게 대기실에서 버티기도 했습니다. 결국 조사 내용을 바꿔 김정국, 조재철 두 부장검사가 진행하는 국무회의와 외환 혐의 조사가 먼저 진행됐는데 밤 9시 50분 조사를 끝낸 뒤 조사 열람에만 3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나오라고 통지했는데 어제 진행하지 못한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거로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별검사팀 조사에 아는 대로 성실히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1차 소환 조사 뒤 기자들과 만나 경찰 조사관의 교체를 요구하며 한때 조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특검 조사는 검사가 하는 게 맞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조사자였던 박창환 총경은 윤 전 대통령 불법 체포를 지휘한 혐의로 고발돼 있다며 누가 봐도 때린 사람이 조사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하는 분을 바꿔달라 요청했는데 특검이 거부해 의견 조율에 시간이 걸렸다며 추후 박 총경이 해당 혐의 조사를 이어갈 거란 발표에 대해서도 반발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또 추가 조사일에 대해선 특검과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며 적법한 소환에는 당연히 출석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자로 나선 경찰이 불법에 연루됐다면서 한때 특검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변호인들의 주장을 허위 사실, 수사 방해로 규정하고 관련 수사 착수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오전 조사가 끝난 뒤 갑자기 입장문을 내고 조사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 시도가 불법이었는데 조사자였던 박창환 경찰청 총경이 해당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됐다는 겁니다. 대신 검사가 신문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박 총경은 1차 체포 현장에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휘조차 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특검도 언론 브리핑을 열고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선을 넘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수사 방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고 변협에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이유로 대기실에서 조사실로 들어가지 않은 것은 출석 거부와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3시간여 만에 조사는 재개됐지만 오전부터 이어오던 체포방해 혐의 부분은 마무리할 수 없었습니다. 특검 측은 해당 부분에 대한 조사를 향후 박 총경에게 다시 맡길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과의 충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소환하고 조사하는 과정은 모두 쉽지 않았습니다. 출석한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은 긴 시간 특검 사무실에 머물렀지만 식사 시간, 조사 거부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에 불과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가 조금 못된 시간 특검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수사팀과 짧은 상견례를 한 뒤 조사가 시작됐고 1시간여 동안 오전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조사 이후 오전 11시 반부터 시작된 점심 식사와 휴식 시간은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오전 조사보다 더 긴 시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난 뒤 조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 달리 조사는 멈춰버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3시간이 넘는 실랑이 끝에 조사는 다시 시작됐지만 2시간 40분 동안 오후 조사가 이루어진 뒤에는 다시 1시간의 저녁 식사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결국 추가 조사와 3시간 넘는 조서 열람까지 마친 새벽 1시경 특검의 첫 소환 조사는 마무리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한 시간은 모두 15시간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식사와 휴식, 조사 거부 시간을 뺀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을 조금 넘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저지 관련 조사를 거부하자 특검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 등에 대한 조사부터 진행했습니다. 다만 이번엔 기본 사항에 대한 조사만 진행됐고 남은 조사 분량이 아직 많다며 전 국무위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예고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로 조사가 중단되자 특검은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비상계엄 전후로 열렸던 국무회의와 외환 혐의 관련 조사로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가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첫 조사를 마치고 특검 측은 앞서 기소된 범죄 사실과는 다른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한 당시 국무위원들을 공범으로 볼 것인지와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무위원에 대한 조사도 예정돼 있겠지만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공개 소환하지는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공격을 유도해 전쟁이나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는지를 포함한 외환 혐의도 조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공수처 조사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조사 시간이 길지 않았던 만큼 기본 조사만 진행했고 남은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전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초의 예상을 깨고 특검에 전격 공개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내란 특검이 있는 서울고검으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당초 예고했던 지하주차장 입구가 아닌 정문으로 향합니다. 차량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정장에 붉은 넥타이 차림, 빗어넘긴 머리까지 탄핵 심판과 내란 재판에 나올 때 모습 그대로입니다.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는 묵묵부답,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있으실까요? 조석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소환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고집해왔습니다. 그런데 소환 당일 공개 출석으로 전격 방향을 튼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양측 사이 초유의 지하주차장 앞 대치는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하주차장의 출입을 불허하고 차단막까지 설치하며 윤 전 대통령의 비공개 출석을 단단히 틀어막았습니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근처에는 일부 지지자들이 몰렸고 경찰은 4개 기동대 250여 명을 배치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조사 여부도 관심입니다. 최근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김 여사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진 않겠다며 정당한 소환에는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최근 우울 증세 악화로 열흘 넘게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그러나 건강상의 이유로 특검 조사를 거부하지는 않겠다며 정당한 출석 요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출석 일시, 장소를 정할 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협의해야 한다는 대통령령 수사준칙을 따라야 한다는 건데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출범 16일 만에 공개 출석한 이후 변호인단이 불법 소환이라고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는 김건희 특검뿐 아니라 최상병 특검과 내란 특검도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3개의 특검 가운데 유일하게 판사 출신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상대적으로 신중하게 대면 조사에 접근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부터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까지 모두 16개에 이르지만 개별 수사의 진행 속도가 제각각인 만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대면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다음 달 2일 현판식을 앞두고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에 매진하는 가운데 강제 수사나 관계자 조사부터 착수할 경우 빠른 시일 내 김 여사 조사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재명 정부 체제에서 첫 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선 박찬대, 정청래 의원이 이른바 명심, 이 대통령의 마음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서로의 장단점이 뚜렷해서 판세를 예측하기가 힘든데 이 대통령은 중립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회 본청 출입문을 홀로 지키다가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한 정청래 의원과 도열한 여당 의원의 맨 앞자리에서 가장 먼저 악수한 박찬대 의원. 당권 도전을 선언한 두 의원이 이 대통령의 국회 등원 첫날 명심 확보 신경전을 벌인 상징적 장면입니다. 공평하게 환한 미소를 짓던 이 대통령은 두 사람의 손을 포개 잡는 3인 악수로 선의의 경쟁을 당부했습니다. 당권 도전에 나선 둘은 주거니 받거니 서로를 칭찬하는 것에 어색하지 않습니다. 박찬대의 단점은 비판 지점은 했더니 없습니다. 그리고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해도 된다. 상관없습니다. 충분히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가 될 만한 자질도 가지고 있고 그만한 헌신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나란히 걸으면서도 정반대를 가리킨 손짓처럼 자신이 적임자임을 은근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쟁인데 그래도. 그런데 가급적이면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내대표로서 원내 전략을 짜고 패스를 해주면 반드시 골을 집어넣는 골게토의 역할을. 당대표 선거인단의 55%, 사실상 당락을 가를 당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신경전도 치열합니다. 선거운동 초반 박찬대 의원은 유튜브 위주로, 정청래 의원은 기성 언론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본인이 취약한 당원과 대중을 각각 겨냥한 행보란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의 우리 권리당원들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 환상의 복식조를 하겠다는 생각을 이미 오래전부터 굳혔기 때문에 현재 판세는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대중적 인지도는 정 의원이 높다는 평가지만 원내대표를 지낸 박 의원이 이 대통령과 호흡이 좋을 거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로를 인파이터, 아웃복서에 비교할 만큼 두 사람의 스타일은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결국 이 대통령과의 궁합이 표심을 가를 거란 전망 속에 남은 기간 명심쟁탈전은 더 뜨거워질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 3주 넘게 흘렀지만 국민의힘은 좀처럼 쇄신의 방향을 잡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20%대 당 지지율도 위험하다는 결과가 나온 가운데 생존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관저 오찬.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준비해간 A4 용지를 꺼내들고 사법 리스크 등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만약에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다면 김민석 청문회에선 후보자 재산 형성 과정 등 각종 의혹에 맹공을 퍼부었고 여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반대하며 피켓을 들고 규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묻지마식 언론 복주, 국민들은 분노한다! 하지만 머릿수를 앞세워 표결을 외치는 다수 여당 앞에선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는 분위기입니다. 대선 패배 3주차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0%까지 떨어지며 민주당과 2배 이상 격차를 보였습니다. 일각에선 2017년 대선 직후 구 여당인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던 점과 비교해 위안으로 삼는 기류도 읽힙니다. 하지만 당시는 여당이 과반에 미달하는 120석, 여소야대 국면이었고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지 최종 키를 쥔 법사위원장 역시 야당 몫이었습니다. 내각 인선은 물론 입법 추진 하나하나에 협치는 필수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지금은 스스로 극소수 야당이라 지칭할 정도로 기울어진 운동장,
읍소 외에는 뚜렷한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작은 차이를 포용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화의 상대방인 극소수 야당인 우리 국민의힘의 목소리에 경청해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8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새 지도부 선출 기대감도 아직은 크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한 영남권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물러나야 한다며 어차피 1년짜리 당대표 아니냐는 자조 섞인 반응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대안 세력으로서 존재감을 회복하려면 대여 투쟁을 넘어 근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당 안팎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실제 2020년 총선 참패 직후 비대위 체제에선 몸집 무거운 여당보다 앞서 정책 현안에 접근하고 기본소득 같은 진보 진영 의제를 선점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여건 조성, 아울러서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영남 중심 지역 정당으로 추락하느냐, 반성과 쇄신을 통해 대안 세력으로 재도약하느냐의 갈림길, 국민의힘이 긴 레이스의 출발점에 선 가운데 골든타임은 그리 길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돈을 받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진 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 검찰이 사기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게 공천을 청탁하려 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을, 아니면 사기죄를 적용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전씨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건진 법사 전성배 씨는 지난 2018년 경북 영천시장 공천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당시 예비후보 정모 씨 측으로부터 공천을 해달라며 1억 원을 받았다는 건데 양측 모두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른바 공천 헌금이 오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인데 검찰은 정작, 정치인들은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청탁 대상으로 꼽혔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나 건진 법사 전 씨와 예비후보 정 씨의 중간 소개자로 지목된 윤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 씨에게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겁니다. 공천 요구를 들어줄 위치가 아니란 윤 의원의 반발 속에 윤 의원 측에 돈이 전달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정작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 법사로 불리는 정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는 논란 속에 검찰은 결국 전 씨에게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할 경우 사기 혐의로 판단을 다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건진 법사 전 씨가 윤 의원에게 청탁해줄 것처럼 정 씨 등을 속였을 수도 있다는 건데 전 씨 측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검토에 당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천헌금을 전달할 의도가 있어야 하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돈 전달 의도가 없이 속여서 빼앗는 사기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한 재판에 동시에 적용할 수 없는 모순된 혐의들이란 주장입니다. 만약 사기 혐의가 적용될 경우 정작 공천헌금을 준 예비후보 정 씨 등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범에서 피해자로 신분이 바뀌고 윤한홍 의원과 전 보좌관 한 씨 역시 관련 의혹을 벗게 됩니다. 부실 수사 지적까지 나오며 건진 법사의 정치자금법 재판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시도를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지난 1월 벌어진 이른바 서부지법 폭동으로 100명 가까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 선고가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법원에 무단 침입한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피고인들에게도 엄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흥분한 시위대가 법원 진입을 막는 경찰을 밀어냅니다. 둔기로 창문 유리를 깨부수고 철제 셔터를 강제로 들어올리더니 때를 지어 법원에 난입합니다. 야, 국민정권이야! 내부에 침입한 시위대는 뒷길을 마구 때려 부수고 소화기를 뿌리며 곳곳을 어지럽힙니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후 검찰은 당시 법원 안팎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와 관련해 100명 가까운 시위대를 재판에 넘겼고 최근 1심 선고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여 명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는데 법원에 침입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과가 없고 반성문을 제출해도 엄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판사실이 있는 7층까지 올라간 이른바 녹색 점퍼남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동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용인할 수 없다고 경종을 울렸는데 법원에 침입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에서 난동을 부린 피고인들도 지금까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을 폭행한 이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취재진을 폭행하고 메모리 카드를 빼앗은 문모 씨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에 대해서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죄질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도 법원에 대한 침입이나 폭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실형까지도 선고를 받을 수 있다. 최초 기소된 63명의 경우 피고인 숫자가 많아 재판이 더디게 진행되는데 재판부는 매주 여러 차례 공판을 열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증인신문까지 어느 정도 마친 만큼 다음 달 중으로는 상당수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통일부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영 장관 후보자도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지 관심인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첫 출근길에서 통일부 명칭 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꽤 강한 어조로 피력했습니다.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바탕 위에서 통일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통일부의 명칭 변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통일부의 명칭 변경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진 뒤라 더 주목받았습니다. 평화가 곧 경제고 평화가 밥이다 이런 얘기가 구호가 아니라 이제는 현실이 됐습니다. 일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통일부의 명칭을 남북교류협력부나 남북평화협력부 등으로 바꿀 필요성이 제기된 기저엔 북한의 두 국가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한은 2023년 말부터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동족이 아닌 다른 나라로 규정하고 연결 육로와 연락 채널을 모두 끊었습니다. 대남 기구도 대부분 폐지하면서 당장 우리 통일부의 카운터파트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을 전면에 내세워선 남북 간 소통 자체가 불가능하니 관계 개선의 첫 단추로 통일부 명칭부터 바꿔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명칭 변경의 문제를 넘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헌법 전문에도 수록된 평화적 통일 임무를 포기하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정책에 동조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은 큰 부담입니다. 만일에 북한이 통일부 명칭을 변경하고 북한 협상이 나온다면 그건 외교관계 수립을 지향하는 걸 거고 과연 그걸 받아들였을 때 우리 헌법과 국민 정서에 이게 부합하겠냐는 거죠. 통일부 명칭 변경에 대한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침은 아직 검토 단계인 것으로 보이는데 새 정부 첫 장관 후보자가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남북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자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어제 경기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 제1회 6.25 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기념식에서 전시 납북자 문제는 분단과 전쟁의 가장 어두운 그늘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납북된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응어리진 마음을 치유하는 일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를 재개하면서 여러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이란 공격에서 부각됐던 것이 지하시설 파괴용 벙커버스터였습니다. 미국이 처음으로 실전에 사용하며 모습을 드러냈는데 우리도 외국에만 의존하던 벙커버스터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당 가격이 수조 원대인 B2 스텔스 폭격기에서 수십 미터 지하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GBU-57 폭탄이 발사됩니다. 한 발당 가격이 40억 원대인데 미국은 GBU-57 12발로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Our objective was the destruction of Iran's nuclear enrichment capacity and a stop to the nuclear threat. The strikes were a spectacular military success. 첫 실전 사격이었지만 이란이 곧바로 휴전에 합의할 정도로 벙커버스터의 위력이 확인됐습니다. GBU-57처럼 전투기에 장착해 사용하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공대지 벙커버스터는 제이담과 타우러스 순항미사일, 독일산 타우러스의 경우 오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정확도가 높지만 지하 관통 능력이 수미터에 불과하고 한 발당 가격이 20억 원대로 비싸 지난해 실사격 훈련도 7년 만에 했을 정도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 군은 한국형 타우러스급 미사일을 확보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근 국산 경전투기 FA-50에 한국형 타우러스로 불리는 철룡을 장착한 채 공중에서 안전하게 분리하는 비행시험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북한도 이란과 같이 다수의 핵개발 시설과 군사 시설을 지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런 시설물을 먼 거리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철룡과 같은 미사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군은 철룡의 개발이 끝나면 국산 전투기 KF-21에 장착해 유사시 적 핵심 시설에 대한 타격 능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GBU-57과 비슷한 능력을 지닌 현무5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하는 등 수십 미터 지하에 숨은 적의 목표물을 겨냥한 벙커버스터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북한이 대내 매체 러시아어 서비스를 시작하며 북러 밀착을 거듭 과시했습니다. 북한 내각기관지 민주조선 사이트를 보면 기존에 있던 영어와 중국어 코너에 더해 러시아어 항목이 추가됐는데 최근 사이트 주소를 일부 변경하고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신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조선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함께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매체로 노동신문은 아직 영문과 중문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북한이 발행한 새 우표에 러시아어가 한글과 영어, 중국어와 병기된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대미 수출 1위 품목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 지 석 달이 다 돼갑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자동차 수출은 눈에 띄게 급감하고 있고 이에 따른 파장도 더 커질 걸로 보이는데요.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려면 시장 다변화를 위한 노력과 동시에 내수 진작을 위한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자동차 판매 1위인 일본 토요타가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 배경은 밝히지 않았지만 관세 압박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판매량 4위인 현대차 기아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애초 이달로 잡았던 현지 판매 가격 인상 시점을 다음 달 7일로 미루긴 했지만 25%에 달하는 관세 타격에 더 이상 버티기는 힘들다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악영향은 자동차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은 작년 대비 27% 이상 급감했는데 이달 수출도 비슷할 가능성이 큽니다. 관세 부과가 시작된 4월부터 자동차 수출이, 대미 수출이 크게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관세 영향도 있을 것 같고 동시에 캐즘이라는 현상 때문에 미국에서의 전기차 수요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는 대표적 수출 효자 품목이기도 하지만 산업 연관 효과가 높아 고용과 투자 촉진 등 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하는 면이 큽니다. 지난해 수출 생산 유발액도 2,365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3년 연속 주요 품목 가운데 1위를 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경제 기여액 359조 원으로 삼성을 제치고 국내 기업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발 관세로 대미 수출이 급감하면서 우리 경제에도 타격이 클 전망입니다. 여기에 자동차 부품 분야에도 똑같이 25% 관세가 부과되고 대상 부품도 더욱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업계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정부에서 잘 협상을 해가지고 자동차 관세가 면제되거나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빨리 좀 될 수 있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미 관세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금이 새로운 판로 개척 등 시장 다변화에 나설 기회라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친환경 자동차 등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가 이번에도 법정 기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최저임금 논의를 지연시키는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도 결국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 결과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 요구 금액 차는 1,390원. 물가 인상을 반영해 대폭 올리자는 노측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동결하자는 사측의 이견은 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끝내 합의가 안 되면 지난해처럼 공익위원들이 중재 금액을 제시하고 표결로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노사 견해차가 큰 상황이지만 의견이 모인 부분도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먼저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공적으로 분담하고 보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최저임금 동결이나 하락 주장이 없도록 빠르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용자위원들도 기업은 이윤을 내는 조직체라며 소득 분배를 위해선 근로장려금 지급 같은 국가의 역할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은 사회복지기관도 아니고 저소득 근로자 생계를 보장하는 정부 부처도 아닙니다.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마저 최저임금 확대 적용 같은 논의가 공방으로만 끝나지 않게 정부가 실태조사부터 진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이 계속 법정 시한을 넘기는 상황에 정부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뒷짐만 지지 말라고 노사공 모두 일침을 가한 겁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연구개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기초연구는 고사위기에 몰렸는데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 정부 탓만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지난 정부의 국가연구개발 예산 축소로 기초연구 분야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기초연구 핵심인 1억 원 미만의 풀뿌리 연구 과제가 폐지됐고 개인 기초 과제 수도 2023년 14,912건에서 올해 11,829건으로 크게 줄면서 연구자들은 사실상 고사위기에 몰렸습니다.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해서 학생과 연구실이 죽어가고 있는, 떠나가고 있는 연구진을 꾸리는 그 작업들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인력이 필요한 일인데 과기정통부도 지난 18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문제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의 정책을 탓했을 뿐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초과학 연구의 특성상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설득과 대응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풀뿌리 기초연구라고 하는 것이 과기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갑지 않은 사업이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소액으로 나눠주는 연구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주목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요. 기초과학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도 미흡합니다. 새 정부 출범 직전에 발표한 기초연구 정책안에서도 연구의 고도화와 집단 연구에만 초점이 맞춰졌고 기초연구 보고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현 정부가 국가 AI 강국 도약에 사활을 걸자 인공지능 분야 지원책만 내놓는 실정입니다. 결국 과기정통부가 정권의 요구에 따라 장단만 맞출 뿐 주무부처로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위조 상품의 생산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짝퉁 방지 기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진품을 인증하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표식을 심고 인공지능을 사용해 판매자를 추적하기도 하는데요. 고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특허청에 적발된 가짜 해외 화장품들입니다. 인쇄 기술의 발달로 제품 상자와 설명서 등의 외관으로만 보면 전혀 가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짝퉁을 감별하는 기술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카메라를 켜고 화장품 상자를 비추자 진짜와 가짜가 바로 구분됩니다. 불빛을 비추면 진품 표식이 드러나는 기술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판매자를 추적하는 기술은 이미 상용화됐습니다. 판매 이력과 제품 가격 등의 정보를 수집해 짝퉁 판매자인지 식별해냅니다. AI는 단순히 이 포스팅 정보뿐만 아니라 그 포스팅을 게시하고 있는 판매자의 과거 이력, 판매 이력, 신고당한 이력이나 아니면 취급하고 있는 다른 상품들, 이 구성하고 있는 상품 인벤토리까지를 전부 다 이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위조 상품 유통으로 인한 한국 기업의 연간 손실이 7조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업 일자리 13,000개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여서 그만큼 짝퉁 적발 기술의 개발이 절실합니다. 위조 상품 유통 방지 기술을 통해서 위조 상품을 만드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소비자들은 더 쉽게 위조 상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특허청은 110여 개 나라 1,600여 개 판매 유통 플랫폼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해 K 브랜드를 베낀 위조 상품들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YTN 권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주일 내 가자 지구 휴전을 장담한 가운데 이스라엘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또 최소한 62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숨졌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뼈대만 남고 폐허가 된 건물. 이스라엘의 공습이 있기 전까지 난민 대피소로 쓰였던 곳인데 이곳 주변에서만 20명이 숨졌습니다. 부근 병원에는 밀려드는 시신과 부상자로 또 아비 교환이 이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토요일 하루에만 가자 지구에서 최소 62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최악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자지구 휴전이 임박했다며 일주일 안에 해결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Often asked, and I think it's close. I just spoke with some of the people involved. It's a terrible situation that's going Gaza. He's asking about, and we think within the next week we're going to get a ceasefire. 미국 뉴스위크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와의 휴전 협정에 동의하도록 설득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합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를 해결한 지금이 적절한 시점이라는 점을 납득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측도 가자 지구에서 군사적 임무가 거의 끝났다고 밝혀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에알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가까운 시일 내에 작전으로 정한 현재 단계상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정부에 보내는 일종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매체 채널 12는 네타냐후 총리가 처음으로 가자 전쟁 종식을 고려할 준비가 됐을지도 모른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최근 7월에 일본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설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불안감이 커지자 전문가들은 예견된 곳은 언제든 강진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지역이라고 짚었습니다. 과도한 공포감을 유발하기보다 지속적인 대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7월 일본 대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예견해 재앙설의 시발점이 된 일본 만화입니다. 1999년 최초 발간된 내가 본 미래의 작가는 다치기로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꾼 예지몽을 토대로 만화를 그려나간 줄거리가 특징인데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발생 시점을 정확히 예언한 듯한 장면이 재조명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완전판에서 2025년 7월 5일 일본 대지진을 또 한 차례 예고한 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만화에서 예언한 대지진 지역은 실제 일본에서 100주년 주기 대지진이 수십 년 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하는 곳입니다. 바로 난카이 해곡으로 일본 남서쪽으로 길게 뻗은 해저 협곡입니다. 필리핀판이 일본판 밑으로 파고들며 3개의 단층이 900km 길이의 거대 협곡을 이루는데 100에서 150년 주기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8월엔 난카이 해곡 끝 부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대지진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예지몽 만화에서 묘사한 바다 지진 지역은 협곡 최남단 남동쪽 부근 해역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남쪽 가고시마현 인근 바다 진앙지에서 사흘 동안 규모 4 이상의 지진이 무려 20차례 이상 일어난 만큼 만화 속 대지진설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진설과 상관없이 과거부터 난카이는 대지진 우려 지역이라 최근 연이은 지진으로 위협을 때 당장 강진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난카이 해곡의 최남단 지역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돼요. 100년, 150년 주기로 발생하는 지진이 굉장히 임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지역에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일본 대지진설이 퍼지며 주변 나라들까지 술렁이자 일본 기상청은 지진 시기와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과도하게 대응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일본 대지진은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재난이므로 예언 날짜가 지난 뒤에도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기록적인 바다 고수온 현상이 제주 소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온 상승으로 인해 제주 소라가 동해까지 북상하고 면역력도 약해지면서 결국 개체수가 급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제주 바다는 유독 뜨거웠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30도를 넘는 고수온 현상이 이어졌고 역대 가장 긴 71일 동안 고수온 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이 같은 고수온이 제주 소라의 서식 환경과 생육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동해안에 서식하는 소라의 유전적 특성이 제주 소라와 동일한 종임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소라가 생존할 수 있는 북방 한계선이 북위 37도인 경북 울진 해상까지 확장됐는데 25도 내외에서 자라는 소라 유생이 해류를 타고 뜨거워진 제주 해역보다 동해 연안에 정착해 서식지를 넓힌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연구는 제주와 그리고 포항, 울진까지 연결된 지점에서의 소라를 저희가 직접 채집하고 유전적으로 분석하면서 같은 종임을 발표했습니다. 점점 기온이 상승하면서 북상하면서 점점 서식처를 확장하고 있는 것을 발표한 내용입니다. 고수온은 제주 소라의 개체수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초 갯녹음의 원인인 석회조류가 제주에 서식하는 소라의 먹이 활동에 변화를 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 먹이 변화는 소라의 번식과 체내 생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30도에 육박하는 고수온 현상에 노출된 소라의 면역 기능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면역력이 저하되고 면역력 저하에 따른 개체군 감소로 이루어지면 소라의 생산량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적합한 수온이 형성되는 동해의 경우 소라의 개체군이 좀 더 확장되고 소라가 서식처가 북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팀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실었고 앞으로 전복 같은 다른 해양 생물을 대상으로도 고수온 서식 환경 변화상에 대한 연구 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마지막 시즌 공개를 기념해 서울 광화문 앞에서 대규모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황동혁 감독과 시즌 전체에 출연했던 배우들도 시민들과 직접 만났습니다. 김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화문이 뒤로 보이는 세종대로에 분홍색 옷을 입은 요원들이 오징어 게임 주제가를 연주합니다. 극중 딱지치기를 권했던 검은 정장 남성들, 상금이 담겨있는 저금통, 달고나 모양이 담긴 풍선이 지나가고 시즌3 영희와 철수의 무시무시한 줄넘기 게임, 핑크 리본으로 장식된 관 등 시리즈의 상징물들이 차례대로 퍼레이드를 수놓습니다. 오징어 게임 행렬은 바로 이곳 광화문 광장 옆 도로를 막아서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주말을 맞아 많은 시민들은 가족, 친구들과 함께 이곳 행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It was really nice because I've seen season 1 and season 2, so it was fun to have the same songs we know, and then to see the people in the costumes. And I started watching season 3 today, and I was so excited seeing everything and try to sing the songs like 둥글게 together. TV 속에서만 보던 캐릭터들을 실제로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이번 편에도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렬이 도착한 서울광장에선 시청 건물을 배경으로 한 미디어 파사드가 펼쳐졌고 황동혁 감독과 시즌 1, 2, 3에 나왔던 주요 배우들이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그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모든 심볼들 그리고 인형들 그런 것들이 다 등장해서 진짜 뭘 많이 만들었긴 했구나. 2021년부터 시작한 오징어 게임 시리즈가 4년간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은 가운데 시즌3도 흥행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얼마 전 브라질 상파울루 시민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상파울루시에서 한국문화축제 예산을 투입해 본격적인 한류 홍보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브라질 시민들의 높은 관심이 쏠린 축제 현장으로 김수환 리포터가 안내합니다. K-팝 음악에 맞춰 화려한 춤 실력을 뽐내는 사람들. 브라질 청년들이 직접 준비한 공연에 관객들은 환호를 보내며 리듬에 몸을 맡깁니다. Tá bem legal, tem bastante gente dançando aqui. Eu tô esperando algumas amigas minhas também que vão dançar. Por isso. Eu vou voltar pro meio e eu vou subir na ponta. 이번에는 직접 K-팝 춤을 배워보는 시간. 어색하고 서툴지만 강사의 춤 사이를 차근차근 따라하는 사이 어느새 멋진 장면이 완성됩니다. É porque eu faço dança, né? Eu danço K-pop. Então, minhas professoras vieram aqui, fizeram a maior parte da programação e eu vim prestigiar.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상파울루 대규모 문화축제에서는 시내 곳곳에 크고 작은 무대가 마련돼 천여 가지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이틀 동안 470만 명에 달하는 시민이 함께했을 만큼 인기가 높은 축제입니다. 올해는 특히 높아진 한류 인기를 반영해 한류 프로그램인 K-데이 행사까지 마련됐는데 상파울루시가 처음으로 예산을 투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Decidir fazer a nossa virada cultural com a cultura coreana, nós conseguimos fazer um evento emblemático, único, atrair o público, fazer uma ação de integração cultural muito grande também com jovens brasileiros. Eu acompanho a cultura coreana e o K-pop há muito tempo, desde 2015. E no começo a gente não tinha tanta visibilidade, não tinha tanto evento, a gente não aparecia em tanta coisa. E saber que agora se tornou uma coisa tão grande a ponto da prefeitura ter noção da cultura, que as pessoas que gostam, acolher a comunidade. 축제 현장에선 한국 여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복을 입어보며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단순히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데서 나가 한국 여행을 비롯한 한국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YTN 월드 김수환입니다. 휴일인 오늘은 더위의 기세가 한층 더 강해지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고 한낮에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 경기 북동부는 오전까지, 강원 북부는 오후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구름 많은 날씨에도 자외선이 무척 강하니까요.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도, 대구는 24.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은 33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되겠는데요. 서울이 30도, 대전이 33도, 대구는 무려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주 초반까지는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잦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